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하느라고 작년에 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이런 거 챙기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쓴 건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공제를 다 해주니까 챙기는 건데, 자영업자들은 그런 걸 따로 공제를 안 해줍니다. 직장인들은 해주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실 텐데 왜 그럴까요? 이건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여전히 숨기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을 번다고 신고하는 직장인은 진짜로 5천만 원을 버는 게 확실하지만 5천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신고한 자영업자는 실제로는 한 7천만 원 정도 버신 게 틀림없다 하고 국세청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부를 쓰는 자영업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일부는 리스나 렌탈로 사업용 자동차 사서 그 비용은 별도로 공제받으면서 그 차를 또 가족들이 쓰기도 하죠. 또 가족들끼리 외식하고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직장인들은 못 받고 있는 사실상의 공제를 알아서 챙겨가니까 그런 면도 감안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용카드 때문에, 그리고 회사 돈 혹은 자영업자들 개인 돈 함부로 안 쓰는 부분이 생겨서 좀 억울한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또 양심껏 소득을 모두 신고하는 자영업자들은 그 말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영업자라고 해도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연말에 다 해주니까 이게 요건이 좀 까다롭긴 한데, 혹시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는지 본인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는 게 또 세금 절약하는 요령이겠습니다. 네, 일요일입니다. 기업이나 그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평판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 오늘은 경제심리학 시간에 자세하게 배워보겠고요. 다음 달 9일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이 개막식이 열리는 올림픽 플라자에 지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울 거라는 걱정을 하는데 이게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참 복잡한 사연들이 많더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1월 28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행동경제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십니다. 오늘도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과 함께 행동경제학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평판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네, 맞습니다. 그거네요. 평판은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나요? 레퓨테이션? 네. 그게 소비에 미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기업도 평판이 있잖아요. 있죠. 기업의 뭐 브랜드라든가 착한 기업, 그렇죠. 좋은 기업, 멋지는 예. 기업, 예. 나이스한 기업. 예. 그리고 제품도 그렇고 뭐 서비스도 그럴 거고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 과연 거래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 강력한 영향을 주죠.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맞습니다. 사실 사실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거래를 할 때 평판이 없으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요. 거래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진우 기자님도 예. 하다못해 평판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그 뭔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나름대로 얼마를 낼지 결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건 후진 거야 라고 하면 나름대로 싼 가격에 살 생각은 있을 거고 네. 좋은 거야 그러면 이건 좀 더 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판단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아무 근거가 평가에.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내가 얼마를 지불해야 적정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요. 평판은 그럼 제일 좋은 건 평판이 좋은 거고, 예. 그 다음에는 평판이 안 좋은 거고, 네. 가장 최악은 평판이 없는 없는 거네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확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때, 네. 그 초창기 때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어떻게 이 온라인 쇼핑몰에 평판을 남길 수 있는지를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쇼핑몰 경영자들이. 예. 초창기 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우리가 TV 홈쇼핑에 대한 논문들이나 아니면 이런 저널들 중에는요 굉장히 비관적인 데가 많았어요. 이유가
만져보지도 않고 직접 물건도 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사? 라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적인 니치 시장이지 네. 이게 보편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 심리가 절대 그 마음 안 열어. 이 네, 말이네요. 어떻게 믿고 사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그러한 것의 단점을 극복해서 지금 오늘날에 이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창기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았던 온라인 쇼핑몰 하면 이베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다른 데지만 그 이베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초창기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거래들, 이베이는 자기가 직접 만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공급자들과 소비자들을 링크시켜 주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거래들의 그 어떻게 하면 평판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상호 간에 그러니까 그 구매자도 판매자를 평가할 수 있고 네. 반대로 판매자도 구매자를 평가할 수 있는 상호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게 이베이의 초창기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많은 업체들, 많은 서비스가 비슷한 걸 도입하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네. 온라인으로 서로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네. 서로를 믿고 거래하려면 그 사람과 거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유일한 정보이고 중요한 그렇죠. 정보죠. 뭐 별점 또는 댓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걸 제일 처음 어떻게 보면 창안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가 당연히 이베이인데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 뭐 소개팅만 하려고 하더라도 예. 야, 그 남자 어때? 뭐 아는 사람 뭐 혹시 없어? 뭐 그과에 혹시 아는 맞아요. 친구 없니? 물어보잖아. 그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이베이를 가지고 음.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베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희소한 엽서들만 파는 어떤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판매자의 아이디와 그 판매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사람들이 사실 믿고 거래할 정도로 그 사람은 그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물건은 똑같은데 네. 그 사람에게 새로운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아무 거래 경력이 없는 레코드가 없는. 아. 그래가지고 똑같은 물건인데 이 사람 그 원래 이제 기존에 많이 알려진 이름을 가지고 엽서를 판매했을 때랑 네. 그리고 완전히 신생 아이디를 가지고 엽서를 판매했을 때 소비자들이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차이를 본 거예요. 그럼 아무도 평판도 남기지 않고 깨끗한 네. 갑자기 튀어나온. 튀어나온 그렇죠. 그랬더니만 예. 사람들이 실제 평판 때문에 좋은 평판 때문에 더 지불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이 됐어요. 얼마가 됐느냐? 엽서 가격에 평균적으로 네. 8.1% 정도를 평판이 있는 쪽에 더 많이 지불하더라고요. 아예 그럼 가격을 안 써놓고 얼마에 사시겠습니까를 물었군요. 예, 이건 약간 경매식인 거거든요. 예. 그러더니 평판이 좋은 쪽에 확실히 더 지불 의사가 있더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물건인데. 이런 거예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다면 더 지불하겠다라는 거죠, 일종의. 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도 똑같은 된장찌개 파는 집도 저 아주머니 내 마음에 들면 저기 가서 1,000원 비싸도 저기서 사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평판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그 사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직을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개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할 때도 당연히 우리 흔히 말하는 레푸테이션 체크라는 거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거래를 수행할 땐 그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가격을 좀 더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평판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궁금해서 HP라는 하나의 회사에서 네. 이 평판 관련한 또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실험이었어요? 특히 HP 같은 경우는 제조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하청업체들, 부품 납품업체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수많은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이 업체들이 그동안 평판에 얼마만큼 휘둘리고 영향을 받았을지가 궁금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들 중에서 일부 업체에게 새로운 거래 발주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번 거래가 마지막 거래입니다. 얘기를 한 거야. 이제 더 이상 너랑 나랑 이번이 마지막 거래로 끝일 거야. 다시 볼 일 없다? 다시 볼 일이 없어. 자, 그랬을 때 너 그래? 이번에는 얼마에 납품할래? 이걸 얘기하고 네. 어떻게 납품하고 어떤 AS를 해줄래?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 대신 그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납품 안 받지는 않는다? 아니죠. 뭐 그 조건이 안 좋으면 납품이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더 좋다고 해서 앞으로 추가 납품도 안 되고 진짜 정말 리얼하게 받을 것만 받고 줄 것만 주고 헤어지는 마지막 네. 거래군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얼마나 가격을 낮추는 건지 아니면 가격을 굉장히 그래도 또 나름대로 뭐 혹시 모르지 하면서 좀 후하게 쳐주는 건지 뭐 이런 걸 이제 보려는 거죠. 그게 근데 평소에 제시하던 가격 조건이랑 달랐나 보죠? 그게 이제 얼마나 다른지 보고 싶었던 네,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실험이 성립이 안 됐어요. 왜요?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 거래 자체가 일어나질 않은 겁니다. 에이? 그러니까 이 그동안 납품했던 업체들이 네.
머리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그동안 우리가 얼마씩에 다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 거래라고 가격을 올려버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동안 우리가 나중을 보면서 나름대로 박리담의 형태로 했는데 야, 이번이 끝이라는데 또 우리가 그 돈 받고 그거 해야겠냐 이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올려서 가격 올리자고 하면 또 HP가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그중에 일부는 가격을 너무 올려서 거래가 성사가 안 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데는 아예 응찰 자체를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거의 거래가 성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냐? 단 한 건의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판이라는 게 양쪽에서 거래를 형성하고 또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걸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저 친구들하고 또 잠깐 돈 거래도 하잖아요. 네. 야 10만 원만 빌려줘, 뭐 5만 원만 뭐 이렇게 할 때도 네. 그 실험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 친구랑 나랑 평생 볼 일이 없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야, 그러면 많이 달라질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그동안 보아온 정이 또 있고 그러니 또 그것도 또 다를 것이고. 어쨌든 저는 그래도 꽤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평판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온라인상의 평판이 거래의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인 행태, 불법적인 행태들이 이 평판과 관련해서 많이 전개됐어요. 대표적으로 이베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이베이의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다시 제도를 바꿔가지고요. 독특한 1센트짜리 상품이 있었어요. 그 1센트짜리 상품의 이름이 뭐냐 하면 긍정적인 피드백 이북이에요. 긍정적인 피드백. 이북. 예. 그러니까 이북은 뭐냐 하면 간단하게 뭐라도 보내야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PDF 파일이나 뭐 이런 거예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돈이 안 드는. 뭐 하나 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 긍정적인 피드백이 뭐냐? 평판이에요. 그러니까 1센트를 입금해 줄 테니 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달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 이 상품이 거래되는 게 아니라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레코드는 이베이 본사에 남겨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진짜 얻고 싶은 거는 내가 반대로 돈을 줄 테니 내 별점을 5개를 찍어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이베이의 거래자들끼리의 은어 같은 거죠. 긍정적인 피드백 이북 1센트. 이거는 저놈이 1센트 나한테 준다는 얘기구나. 그 별점 5개 남기면 이거예요. 이거 우리 쇼핑몰에서도 구매하신 후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2,000포인트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베이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평판이 거래의 관행과 거래의 뭐 어떤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바로미터였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는 이게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나중에 알게 됐고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 적이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소비자가 뿌리는 거예요. 내가 별점을 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줄래? 뭐 이런 거래까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1센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베이 본사에 수수료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은 더 높은 거거든요. 그만큼 평점이라는 거가 평판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여기서 또 반증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거죠. 요즘은 더 심해진 게 바로 바이럴입니다. 들어보셨죠?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바이럴 마케팅.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의 입소문을 통한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떤 파워 블로그나 어떤 소비자가 그 어떤 맛집 또는 그 서비스 아니면 그 제품이 너무 좋아서 야 내가 사봤더니 정말 좋더라라고 하면서 자기 셀카로 저 휴대폰으로 셀카 찍고 해가지고 남기고 같이 공유하는 선의의 내용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건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의 우리 그 블로거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후기 남긴 것들이 이 바이럴 마케팅의 어떤 뭐죠? 돈 받고 올린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맛집 검색할 때 오빠랑이라고도 같이 검색하자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빠랑 여기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 업체에서 올린 글은 아닐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근데 이게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블로거들이 올린 글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상암동 근처 맛집 이렇게 치잖아요. 아니면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빠 맛집 이렇게 치잖아요. 이제 그러면 딱 치면 우리가 뭐 아주 뭐 면밀하게 검색 안 한 거면 첫 페이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부터 쭉쭉 눌러보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포털 사이트와 바이럴 이런 마케팅 업체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 아닌 전쟁이 있어요.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은요. 도대체 그 내가 블로그 할 때 사진을 몇 컷 어느 위치에다 올리고 그 단어 키워드를 몇 개나 반복해야지만 가장 상위 페이지에 올라가는지를 네. 계산을 해서 다양하게 버전을 만들어 보고 네. 이게 최상위 페이지에 검색이 되는구나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올리게끔 이제 마케팅을 해요. 그럼 포털 사이트 쪽에서는 야 이게 벌써 우리 알고리즘이 노출됐구나. 그럼 그 알고리즘을 바꿔요. 단어 개수 바꾸고 사진 위치 바꾸고. 그럼 이걸 다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머리가 좋아지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다시 오빠라는 단어를 넣기 시작해요. 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넣으면서 다시 이제 엄청난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럼 이런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첫 번째 타겟층들이 누구냐 하면 말 그대로 온라인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쪽이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전업주부들, 네. 여성들, 그리고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업 남편들. 전업 남편들도 가능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나름대로 온라인에서 시간을 체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 의존도가 높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공정위나 이런 데 많은 네. 제소가 되는 업체들이 이런 업체인데요. 대표적으로 저도 한번 그 온라인 이러닝 하는 네. 입시학원을 한번 구경 간 적이 있어요. 제 예. 대학교 동기가 거기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어서 학원 좀 구경 좀 시켜줘라고 해서 모 학원을 갔는데 한 층을 갔더니 PC방 규모 한 5배 정도 되는 네. 어떤 그 커다란 어떤 모니터들이 쭉 있는 거기에 그 알바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한 200명, 150명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쟤네들 뭐 하니 그랬더니 댓글 쓰고 있구나. 네. 어떤 강사 좋아요. 참 좋아요. 누구 수업 들어봤는데 제 성적이 올랐어요. 뭐 이런 거 하고 반대로 다른 쪽에는 또 공격도 하겠죠. 별로예요. 이게 더 나아요라고 하면서. 다른 이러닝 업체의 강사 평판은 또 깎아내리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하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치열한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그냥 수익 모델이네요. 그렇죠. 그게 결정할 수익 때는. 모델이죠. 네. 이게 또 우리나라 이건 대표적인 어떤 제약 회사인데요. 네. 뭐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뭐 말씀드리면 그 회사가 신제품으로 건강 보조식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성들의 뭐 미용과 뭐 어떤 다이어트에 좋은 거라고. 신제품을 만들어서 그래도 한 10,000카피인가를 찍었는데 네. 한 2달 동안 프로모션을 했고 뭐 신문 광고 뭐 하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매출이. 네, 제 제품이 하나도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접을까 하다가 여직원 몇 명이 저 상무님 그러지 말고 저희 여성들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 중에서 뭐가 있고 파워 블로거 중에서 누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 거 이거 솔직히 좋은 제품이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한번 가서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찾아갔는데 네. 그 파워 블로거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래요. 신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딱 그 제품을 보더니 뭐 그분도 부도덕한 분은 아닌가 봐요. 뭐 사용을 해보고 나쁘지 않다. 나도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계약서 쓰자. 내가 올려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팔릴 거라고 난 예상이 되는데 네. 몇 대 몇으로 나누겠느냐. 어허. 이걸 계약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파워 블로거 분이 운영하는 그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요? 블로거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다가 올렸더니만 예. 2달 동안 안 팔렸던 게 이틀 만에 전판.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평판을 움직이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지금은 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네. 오프라인에서만 거래를 하는 기업들도 이 평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사실 실제로는 거꾸로죠. 우리가 대기업 제품들을 신뢰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과자 한 봉지 고르더라도 큰 회사에서 만든 과자 고르는 게 그게 그 과자가 더 맛있어서가 아니라 야 이렇게 큰 회사는 공장도 크고 땅도 많고 뭐 직원들도 많고 크게 사업하는 건데 이 과자 하나 제대로 그럼 못 만들면 이 친구들 타격이 훨씬 클 텐데 설마 제대로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안 만들었을 때 잃을 것이 많은 회사 제품을 산다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기업 제품이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도 꽤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할 때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내가 예. 이름 없는 무명의 레스토랑으로 서서히 평판을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프랜차이즈로서 가맹점으로서 우리가 상당 부분의 비용을 본사에게 보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선택하는 건
뭐 제품 조리가 편하고 뭐 납품을 다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평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그런 평판과 관련돼서 형성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평판 자체를 사고 파는 게 하나 또 있죠. 바로 뭐냐면 라이선싱 계약이죠. 내 브랜드를 빌려주는 계약이잖아요. 네, 네. 우리 대부분 이제 명품 브랜드 보면요, 진짜 양말부터 귀걸이부터 안 하는 거 없잖아요. 다 본인들이 만드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나름대로 본인들은 굉장히 굴지의 브랜드, 명품 브랜드로서의 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파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제품 심사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한대요.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 뭐 샤땡이든 뭐 아니면 무슨 루이땡이든 뭐 네. 이런 예. 여러 가지 브랜드를 붙여줘도 되는 업체인지를 보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그런 굴지 업체들은 네. 어느 정도까지 알아보냐 하면요. 이거 우리나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한번 이 아주 명품 브랜드에게 어떻게 보면 무한당한 적이 하나 있어요. 요구사항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네. 우리는 그 회사 CEO의 도덕성도 본다는 거예요. 그 회사 CEO가 최근 10년 안에 전과 기록 제출해라는 거예요. 하청업체인데. 아니 저 이제 라이센싱을 주려고 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어떤 대기업이 루이땡이든 뭐 이런 그거 명품 갖고 와서 브랜드 팔려고 하다가. 그렇죠. 팔려고 했는데 너희 CEO의 10년 동안의 전과 기록까지 확인해서 제출해. 이걸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분이 경제사범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씩은 다 있죠, 우리. 하나씩 네. 뭐 어떻게 보면 사업하다 보면 당연히 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이런. 그래서 아주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한 적이 있죠. 네. 반대로 이 평판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또 실패한 기업도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우리가 굴지의 어떤 이런 명품 패션 회사들은요, 네. 라이선싱을 통해서 뭐 이상한 자질구레한 액세서리나 이런 뭐 자파를 제공한 게 평균적으로 한 300개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무려 아주 맥스를 찍을 때는 1000개 이상의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을 자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양말, 우산, 뭐 머리핀 다 했다 이거죠? 심지어 네. 알람 시계, 야구공, 자동차, 담배, 와인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래, 나도 그 보신 적 브랜드 있어요? 붙은 목장갑 본 적 있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사고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전에는 훨씬 높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명품 샵 코너에서는 이건 좀 빠져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 대표적인 이유가 너무 많은 평판을 활용한 마케팅 어떤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네. 오히려 그 평판이 훼손돼서 지금은 그 평판을 다시 복구하는 야. 것조차도 어려워진 사례도 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고민되겠네요. 즉 우리가 이런 신규 사업에 진출해서 예를 들면 그 우리 브랜드를 붙인 목장갑을 만들어 팔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때 네.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제대로 못 만들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다. 차라리 우리 브랜드 망치니까. 그래서 전과 기록까지 보자고 하고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기회의 상실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또 평판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평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평판이 높이 형성된 기업들은 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 2, 3년 전에 예. 아주 뭐 큰 이슈가 됐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물류 산업이라는 건 우리가 태초부터 있었던 산업군이거든요. 유통이요. 슈퍼마켓. 예. 네. 그런데 그동안 유통이라는 건 우리 인류가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백화점 그런데 마트. 오프라인 기반으로 했던 세계 최고의 회사였던 뭐 월마트라든가 뭐 유럽의 이제 카르푸란가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의 시가총액의 합보다 네. 이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우리 알리바바랑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의 시가총액이 더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훨씬 더 가치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거래라는 것은 온라인에서 수행될 것이다라는 것들에 어떻게 보면 이제 증빙 아닌 증빙을 받은 거죠. 근데 궁금하시잖아요. 그 오프라인으로 세계 제일 가는 기업을 일구었던 그 수많은 회사들, 네. 월마트라든가 네. 까르부라든가 예. 이런 회사들이 그 많은 돈과 많은 인력과 노하우가 다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 하지 왜 안 했을까요? 예. 그런데 그 내부의 여러 의사결정 구조 중에는 네. 평판에 대한 훼손의 우려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오프라인 1등인데 온라인 어설프게 했다가 3, 4등 할 거 평판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보다 아예 하지 말자. 그렇죠. 아니면 자꾸 들어가는 걸 주저하게 되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확실하게 들어가자 하면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더라는 겁니다. 아마 저는 어차피 잃을 게 없고 시작이니까 네.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얼른 뛰어들었는데 네. 월마트는 야 우리가 월마트닷컴 만들면 그냥 1등이어야 되는데 괜히 한 5등쯤 하다가 우리 괜히 오프라인 월마트의 이미지도 상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월마트가 매출이 갉아먹을까봐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평판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하거나 과감한 도전을 하는 걸 주저하게 되더라. 이런 그래서 영화 얘기 많이 배우들도 합니다. 한번 뜨고 나면 예. 시나리오 고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좋은 영화 놓치는 경우 많아요. 뭐 그래서 실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래 네. 저 캐스팅이 누구였는데 누구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대박 치는 영화. 그렇죠. 예. 그게 귀찮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평판 관리 때문이라는 거죠. 리스크 회피하다가 예. 야 이건 생각해볼 만하네요 정말. 네네. 대기업들이 자꾸 안 움직이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겠군요. 자 오늘도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살이 되면 안 되는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스포츠 속에 숨어있는 경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포노믹스 오늘도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딱 12일 남게 됐잖아요. 네. 이쯤에서 또 한번 이야기해야죠.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관련된 돈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개막식. 예. 개막식에 돈 얼마나 드냐? 뭐 이런 얘기요? 개막식에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예. 제 주변 분들이 저만 보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올림픽 플라자를 지을 때 날씨 추운 거 몰랐냐? 왜 지붕 안 지었냐? 그러니까 개막식 열리는 아니, 이진우 올림픽 씨도 저한테 한번 물었잖아요. 예, 올림픽 플라자에 네. 그 뚜껑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뭐 건축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앉아 있으려면 춥잖아요. 엄청 춥죠. 왜냐하면 개방형이라 그 추위와 전쟁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추워요. 별도 난방은 하지도 않죠. 한다 해도 위로 지금 다 그 날아갈 텐데 난방기 40대를 간중성 곳곳에 설치해서 난방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지붕이 없고 예. 그다음에 이 올림픽 플라자의 원래 그 자리가 겨울에 강원도에 항태를 말리던 겨울 칼바람에 항태를 말리던 항태 덕장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네. 바람 많이 부는. 그래서 언덕이 있고 언덕 위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범 조직위원장 대외 조직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돌풍이 불어요. 그게 이제 황태 말리기는 좋은 돌풍인데 네.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대외 조직위도 사실 추위를 걱정해서 이 올림픽 플라자 짓기 전에 네. 지붕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왜 안 달았어요 지붕을? 다 짓고. 공사 비용 아끼려고. 지붕이 그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한두 푼 안 들어도 그렇지. 네. 원래 그럼 지으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미적으로 이건 지붕이 있으면 좀 안 이쁜 건물입니다. 아예 뚫어버립시다 이게 아니라 지으려고 했는데 네. 돈이 없어서 안 지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이게 좀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올림픽 플라자라는 게 왜 생겼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올림픽 플라자가 개막식 열리는 개막식과 거기죠? 폐막식이 열리는 예. 곳인데 올림픽 플라자는 원래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예산에 있던 예산이 아니에요. 나중에 갑자기 쑥 끼어들어온 갑툭튀 예산이에요. 그러면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은 어디서 하려고 원래 했어요 원래? 우리 평창 대회 조직위가 생각했던 개폐막식 장소는 이 스키 점프대가 있는 알펜시아 스타디움에서 할 생각이었어요. 다른 운동장에서. 네, 근데 알펜시아 스타디움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 IOC가 실사를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한 5만 명 가까운 인원이 들어오면 네. 너무 협소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여기서 경기도 치러야 되는데 경기 시설의 손상이나 파손도 우려가 되니까 다른 곳을 찾아라라면서 알펜시아 스타디움을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대회 조직 입장에서는 다른 장소를 부랴부랴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원래 동계올림픽 할 때는 네. 개막식, 폐막식 하는 주경기장을 안 짓습니까? 다른 없어요. 나라도? 역대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개막식, 폐막식 전용 시설을 갖춘 올림픽이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하계 올림픽은 별도로 지을 필요가 없죠. 주 스타디움이 있으니까. 그 육상 경기 하는 곳에서 네. 그냥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올림픽 개폐막식을 위해서 그렇겠네요. 시설을 짓는 건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개폐막식을 위한 시설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동계올림픽 개회식 한 번, 폐막식 한 번, 그리고 네. 패럴림픽 개회식 한 번, 폐막식 한 번이요. 딱 4번 짓고 없애야 되는 건물이에요. 하계 올림픽은 육상도 있고 네. 빙빙 돌아서 뛰는 그리고 뭐 창도 던지고 하는 그런 넓은 운동장 어차피 필요하니까 네. 그거 만들어 놓고 관중석만 들이면 그게 주경기장이고 거기서 개막식 폐막식 하면 되는데 네. 동계 올림픽은 예를 들면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개막식 합시다 그러면 이거 뭐 몇만 명 어떻게 들어가나 싶을 것이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치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 그 역대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돈잔치라고 네. 불렸잖아요. 돈을 펑펑 썼다라고 하는데 그 소치도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돔에서 했어요. 기존 시설에 돔 뚜껑을 올려가지고 그냥 예. 리모델링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회 조직위와 정부도 우리도 그렇게 쓰죠. 강릉 종합운동장을 쓰려고 했어요. 그렇게 네. 쓰려고. 예.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쓰자라고 이제 그 결정을 했었는데 이 결정이 발표되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강원도 일부 뭐 건설업체 그리고 네. 또 평창 주민들의 일부 평창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왜요? 평창 동계올림픽인데 왜 강릉에서 하냐고? 개폐막식 하는 게 어딨냐. 그리고 사실 올림픽 헌장에도 뭐가 돼 있냐면 개최 도시에서 개폐막식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을 지어라. 평창에 새로운 시설을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예전에 대도시에서 올림픽 할 때야 네. 뭐 이 큰 도시에 이런 주경기장도 있어도 뭐 좋고 하니까 뭐 있는 거 쓰든가 아니면 없으면 지읍시다 해도 되는데 점점 이제 올림픽들이 각국의 수도가 아닌 다른 작은 도시들에서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딱 이 도시에 지어야 된다고 하면 아니 저 잠깐만 저 산만 넘으면 다른 도시긴 한데 거기 큰 운동장이 있는데 쓰면 안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겠는데요 정말. 아니 그거는 IOC가 권고하는 상황이에요. IOC의 아젠다 2020이라고 해서 네. 올림픽 개최 도시 인근 지역으로 다 분산 개최를 해도 좋다. 그리고 한 개최 도시가 올림픽 개최에 대한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네. 해서 오히려 IOC가 권장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뭐 국민 정서, 지역 정서가 있겠죠. 국민 예. 정서는 반대였죠. 국민 정서는 그냥 4일 짓는데 뭘 그냥 강릉에서 네. 해라는 게 외지인들의 네, 외지인들의 정서였고 정서는 그거고요. 평창 올림픽이라면서 이것조차 안 짓고 강릉으로 가면 평창에는 뭐 하냐 이런 게 평창 지역 네. 여론이었다 그랬죠. 이 말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계획에 없던 돈이 그것도 1,000억이 훌쩍 넘는 거금이 새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평창에다 지으려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건설비를 대야 되는 정부나 강원도는 정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뽑아본 견적을 보면 지붕을 안 만들면 1,200억 예. 그리고 지붕이 있으면 1,800억 원으로 600억 원이 더 들어가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 플라자는 개폐막식 전용 시설이기 때문에 네. 딱 4일 쓰고 철거해야 되거든요. 안 써요 또 그 이후에는. 철거해요. 철거하는데 지붕이 있으면 철거 비용도 더 들어가요.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폐식 하려고 짓는 임시 건물이네요. 그렇죠. 가건물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다 해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여기에 이제 아까 외지인 얘기했지만 네. 국민 정서는 어땠냐면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역사상 개폐막식 전용시설을 지은 동계올림픽이 없었고 예. 그리고 고작 4일 쓰자고 국민 혈세 수천억을 쓴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강원도의 한쪽에서는 이기주의다. 한쪽에서는 네. 너무 돈 많이 쓴다는 반대. 네. 또 한쪽에서는 아니 평창인데 제대로 한번 하자는 또 여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부가 왜 투자를 안 해주냐는 섭섭함 뭐 이런 것들이 터졌어요. 진짜 혼자 화장실 가서 고민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정부는 정말 고민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정부 측에서 IOC와 얘기를 하면서 지붕이 없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좀 싸게 지으면 지붕 없이 해야 되는데 괜찮겠냐 했더니 IOC가 그래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14년 12월에 조양호 당시 조직위원장이 대회 조직위원장이 모나코의 이 IOC 총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근데 모나코 IOC 총회에 가서 그 린드베리 IOC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 개폐막식장을 위해서 뭔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며칠 쓰고 말 건데 이걸 지붕을 있고 없고에 따라서 60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철거 비용 치면 더 들 텐데. 네, 맞아요. 이게 예. 참 우리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린드베리에게 이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대안이 좀 없겠냐라는 뜻이기도 했는데 어쩌지? 알펜시아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냐. 어쩌지? 뭐 이런 뜻도 약간 내포돼 있었는데 거기서 하면 안 되냐? 그건 네, IOC가 네. 반대해서 안 됐다 그랬죠. 네. 예.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린드베리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동계올림픽이 원래 춥지 뭐 겨울에 하는 건데 아 좁은 데보단 지붕 없는 데가 좋아. 그리고 추위는 동계올림픽의 일부분이다. 겨울에 하는 거라 다 이해한다. 걱정하지 마라. 야외에서 개회식 하는 나라도 있다. 개막식 하는 나라도 있다. 돈 모자라면 지붕 달지 마라. 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 정부 관계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네. IOC는 지붕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 황태 말리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그 얘기는 안 했구나. 추워도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지붕이 없이 가자. 그러니까 황태 칼바람 이게 영어로도 잘 안 돼서 그랬나 보죠. 그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근데 뭐 여담입니다만 그렇게 결론이 나니까 또 이제 대회 조직위 내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대요. 어떤 얘기 있었냐면 개막식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정말 대형 빅 이벤트잖아요. 정말 화려하게 최대한 화려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개막식 프로그램 중에 보면 공연 프로그램 중에 보면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레이저쇼 화려하게 하고 예. 그리고 불꽃 축제를 능가하는 여의도 불꽃 축제를 능가하는 불꽃 쇼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뚜껑 없는 게 좋구나. 지붕 있으면 불꽃 못 쏘잖아요. 야, 그 레이저도 하늘 위로 쫙 올라가는 그 장관이 안 나오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 뭐 이래서 그래서 이제 지붕 없는 게 있는 것보다 더 화려한 개막식을 연출할 수 있다. 뭐 네. 이랬다는데 이건 여담이에요. 근데 이게 뭐 주된 고민은 아니고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아끼자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제 고민했던 정부 관계자 한 명과 얘기해 보니까 이분이 공무원으로서 4일 쓰고 철거할 시설에 국민 세금을 수백억을 더 써야 된다는 게 정말 마음에 걸렸다 그래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의 고민이 정말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쩌죠 그런 사연으로 일단 지붕은 안 달게 했는데 그 추위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붕 없는 곳에서 몇 시간 하죠? 일단 3시간 정도 한다고 봐야죠. 3시간. 3시간 정도 하는데 일단 바람이 들어오는 플라자 1층, 올림픽 플라자 1층과 2층 사이 외벽에 지금 아크릴 방풍망은 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관중석 곳곳에 난방비를 지금 40대 정도를 설치해서 40대. 지금 내부에 지금 경기장 내부 그 올림픽 플라자 내부의 온도는 최대한 높여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부가 어디 있어요? 지붕이 없는. 그렇죠. 내부라는 개념이 없죠, 네. 사실은. 야외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또 관람객들에게 담요, 핫팩, 방한모, 머플러를 나눠주겠다. 칭칭 감고 있어라라는 건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세계의 TV로 중계되는데 다들 담요 뒤집어 쓰고 있고 머플러 뒤집어 쓰고 있으면 정말 그림 이상할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도 하시는데 근데 추워서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정말 중무장하고 가야 되는 게요. 개막식 행사는 3-4시간이에요. 그런데 개막식 보러 가려면 경기장 그 올림픽 플라자까지 갈 때 셔틀버스 기다리는 시간 등등 뭐 이동하는 시간 포함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동할 때 한 3시간 정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도 춥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동하는데 3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가잖아요. 평창역에 내려서. 진부역에 내려요. 진부역에 네. 내려서. 그리고 셔틀버스를 타러 가는 동안에 추위가 있죠. 여기 거기서 내린다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셔틀버스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기다려야 되죠. 그럼 그다음에 셔틀이 뭐 다 기다리고 셔틀이 있겠습니까? 내려서 올림픽 플라자에 도착하잖아요. 예. 올림픽 개막식은 보안 검색이 정말 철저합니다. 보안 검색 때문에 대기줄이 엄청 길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그 대기줄에서 한두 시간 까먹어요. 그래서 넉넉 잡아서 한 3-4시간 더 야외에서 떨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개막식 끝나고 나서 나올 때 한꺼번에 못 나오니까. 천천히 나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기온 더 떨어집니다. 왜요? 밤이 계속 늦어지잖아요. 몇 시부터 합니까 이거? 8시요. 밤 8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겠군요. 이거 다 감안하셔서 정말 야. 단단히 중무장하시고 한파에 맞서 싸울 준비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돈 아끼는 거니까 이거 또 돈 쓰자고 할 수도 없고 참. 관중들이야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럼 담요를 뭐 각자 둘둘 말고 간다고 쳐요. 네. 선수들도 참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막식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또 운동장 가운데에 서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운동장 가운데라는 건 진짜 지붕 없잖아요. 담요를 감고 있을 수도 없고. 네. 정말 춥겠네요, 정말. 선수들이 좀 걱정돼요. 2시간 이상 추운 데서 서 있어야 되잖아요. 서 있어야 되니까. 서 있어야 되고 그게 TV 중계가 되는데 담요 들고 서 있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잠깐 술 한잔 할 수도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이 2시간이지. 메인 스타디움에 자기 나라가 입장할 순서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밖에서. 아하.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하면 한 3시간 이상 서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동계올림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IOC도 아니 그럼 추우니까 동계올림픽이지. 원래 춥다고 하면 다른 나라도 뚜껑 없는 곳에서 한다면서. 다른 나라는 뚜껑 있는 데서 했다니까요. 최근에는. 아이스하키 링크나 뭐 이런 거 썼어요? 뚜껑 있는 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뚜껑을 만들어서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하든지. 네. 그러니까 돔 형태에서 많이 했죠. 더 큰 걱정은 선수보다요. 저는 공연을 준비하는 공연팀이에요. 선수들은 그래도 패딩이라도 입을 수 있죠. 공연하는 팀 공연해야 되는데 그러네. 얇은 옷 입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패딩 입고 못 하잖아요. 여기에 또 어린 학생들도 많아요. 중고 대학생들 많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 추위에 그 장시간 노출되면 저초증 같은 부상 위험도 분명히 있고 걱정이 패딩 이만저만이 입고 공연하면 안 되나 그냥? 지금 뭐 그 공연팀에서 나오는 얘기는 최대한 네. 바람이 안 드는 쪽으로 아니, 황태 이동하는 말리는 곳에 바람도 동선을 안 들고 어디 짜고 있어, 또 몸을 많이 움직여서 덥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게 참 걱정 많이 되는 게 그나마 그래도 지난 1월 10일에 정부와 대회 조직위가 그 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을 네. 보장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0에서 50일 정도 공연 연습하고 공연하거든요. 근데 이전까지 대회 조직위가 이 학생들에게 대회 당일날 출연료 10만 원만 주겠다 그랬어요. 열정페이도 이런 열정페이가 없죠.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모아서 놓고 무임금이고? 네. 50일을 연습시키면서. 왜 돈 아끼려고? 그 대회 조직위는 그렇게 얘기해요. 대행사를 쓰다 보니까 대행사에서 계약한 거라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청와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정말 이게 민원이 들어갔던 얘기거든요. 제대로 된 임금을 이제 알겠어요.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추위에 고생할까 봐 참 걱정되니까 바라기는 제발 무사히 잘 치러져서 하늘도 좀 도와줘서 예. 이상고온 현상이 좀 나와서 지붕 없이 야외에서 한 역대 최고의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는 찬사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변함없이 오겠습니다. 휴일 아침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레퓨테이션? 네. 그게 소비에 미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기업도 평판이 있잖아요. 있죠. 기업의 저 뭐 회사는 브랜드라든가 착한 기업, 그렇죠. 좋은 기업, 멋지는 예. 기업, 예. 나이스한 기업. 예. 그리고 제품도 그렇고 뭐 음. 서비스도 그럴 거고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 과연 거래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 얘기입니다. 강력한 영향을 주죠.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거래를 할 때 평판이 없으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요. 거래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진우 기자님도 예. 하다못해 평판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그 뭔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나름대로 얼마를 낼지 결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건 후진 거야라고 하면 나름대로 싼 가격에 살 생각은 있을 거고 네. 좋은 거야 그러면 이건 좀 더 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판단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아무 근거가 평가에.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내가 얼마를 지불해야 적정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요. 평판은 그럼 제일 좋은 건 평판이 좋은 거고 예. 그 다음에는 평판이 안 좋은 거고 네. 가장 최악은 평판이 없는 거네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확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때 그 네. 초창기 때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어떻게 이 온라인 쇼핑몰에 평판을 남길 수 있는지를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쇼핑몰 경영자들이 예. 초창기 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우리가 TV 홈쇼핑에 대한 논문들이나 아니면 이런 저널들 중에는요. 굉장히 비관적인 데가 많았어요. 이유가 만져보지도 않고 직접 물건도 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사라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적인 니치 시장이지 네. 이게 보편화되기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 심리가 절대 그 마음 안 열어. 네, 소리네요. 어떻게 믿고 사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그러한 것의 단점을 극복해서 지금 오늘날에 이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창기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았던 온라인 쇼핑몰 하면 이베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다른 데지만 그 이베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초창기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거래들, 이베이는 자기가 직접 만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공급자들과 소비자들을 링크시켜 주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거래들의 그 어떻게 하면 평판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상호 간에 그러니까 그 구매자도 판매자를 평가할 수 있고 네. 반대로 판매자도 구매자를 평가할 수 있는 상호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게 이베이의 초창기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많은 업체들, 많은 서비스가 비슷한 걸 도입하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네. 온라인으로 서로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네. 서로를 믿고 거래하려면 그 사람과 거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유일한 정보이고 중요한 그렇죠. 정보죠. 뭐 별점 또는 댓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걸 제일 처음 어떻게 보면 창안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가 당연히 이베이인데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 뭐 소개팅만 하려고 하더라도 예. 야, 그 남자 어때? 뭐 아는 사람 뭐 혹시 없어? 뭐 그 과에 혹시 아는 맞아요. 친구 없니? 물어보잖아. 그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이베이를 가지고 음.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베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희소한 엽서들만 파는 어떤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판매자의 아이디와 그 판매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사람들이 사실 믿고 거래할 정도로 그 사람은 그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여기서 또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거죠. 네. 요즘은 더 심해진 게 바로 바이럴입니다. 들어보셨죠?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네, 바이럴 마케팅. 예,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의 입소문을 통한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떤 파워 블로그나 어떤 소비자가 그 어떤 맛집 또는 그 서비스 아니면 그 제품이 너무 좋아서 야 내가 사봤더니 정말 좋더라라고 하면서 자기 셀카로 저 휴대폰으로 셀카 찍고 해가지고 남기고 같이 공유하는 선의의 내용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네. 이건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의 우리 그 블로거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후기 남긴 것들이 이 바이럴 마케팅의 어떤 뭐죠? 돈 받고 돈 올려준 받고 올린 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맛집 검색할 때 오빠랑이라고도 같이 검색하자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빠랑 여기 갔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그 저 업체에서 올린 글은 아닐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근데 이게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네. 들어서 블로거들이 올린 글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상암동 근처 맛집 이렇게 치잖아요. 네. 아니면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빠 맛집 이렇게 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딱 치면 우리가 뭐 아주 뭐 면밀하게 검색 안 한 거면 첫 페이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부터 쭉쭉 눌러보기가 네. 십상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요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포털 사이트와 바이럴 이런 마케팅 업체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 아닌 전쟁이 있어요.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은요. 도대체 그 내가 블로그 할 때 사진을 몇 컷 어느 위치에다 올리고 그 단어 키워드를 몇 개나 반복해야지만 가장 상위 페이지에 올라가는지를 네. 계산을 해서 다양하게 버전을 만들어 보고 네. 이게 최상위 페이지에 검색이 되는구나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올리게끔 이제 마케팅을 해요. 그럼 포털 사이트 쪽에서는 야 이게 벌써 우리 알고리즘이 노출됐구나. 그럼 그 알고리즘을 바꿔요. 단어 개수 바꾸고 사진 위치 바꾸고. 그럼 이걸 다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머리가 좋아지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다시 오빠라는 단어를 넣기 시작해요. 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넣으면서 다시 이제 엄청난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럼 이런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첫 번째 타겟층들이 누구냐면 말 그대로 온라인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쪽이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전업주부들, 네. 여성들 그리고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업 남편들. 전업 남편들도 가능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나름대로 온라인에서 시간을 체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 의존도가 높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공정위나 이런 데 많은 네. 제소가 되는 업체들이 이런 업체인데요. 대표적으로 저도 한번 그 온라인 그 뭐죠? 이러닝 하는 그 네. 입시학원을 한번 구경 간 적이 있어요. 제 예. 대학교 동기가 거기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어서 학원 좀 구경 좀 시켜줘라고 해서 모 학원을 갔는데 한 층을 갔더니 PC방 규모 한 5배 정도 되는 네. 어떤 그 커다란 어떤 모니터들이 쭉 있는 거기에 그 알바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한 200명, 150명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쟤네들 뭐 하니 그랬더니 댓글 쓰고 있구나. 네. 어떤 강사 좋아요. 참 좋아요. 누구 수업 들어봤는데 제 성적이 올랐어요. 뭐 이런 거 하고 반대로
다른 쪽에는 또 공격도 하겠죠. 네. 별로예요. 이게 더 나아요라고 하면서. 다른 이러닝 업하게 했는데 야 이번이 끝이라는데 또 우리가 그 돈 받고 그거 해야겠냐 이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올려서 가격 올리자고 하면 또 HP가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야. 하다가 결국 그중에 일부는 가격을 너무 올려서 거래가 성사가 안 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데는 아예 응찰 자체를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거의 거래가 성사가 안 됐어요. 야. 그래서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냐? 단 한 건의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판이라는 게 양쪽에서 거래를 형성하고 또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걸 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저 친구들하고 또 잠깐 돈 거래도 하잖아요. 네. 야 10만 원만 빌려줘. 뭐 5만 원만 뭐 이렇게 할 때도 네. 그 실험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 친구랑 나랑 평생 볼 일이 없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야, 그러면 많이 달라질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그동안 보아온 정이 또 있고 그러니 또 그것도 또 다를 것이고. 어쨌든 저는 그래도 네. 꽤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평판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온라인상의 평판이 거래의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네.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인 행태, 불법적인 행태들이 이 평판과 관련해서 많이 전개됐어요. 대표적으로 이베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려볼게요. 네.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이베이의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다시 제도를 바꿔가지고요. 독특한 1센트짜리 상품이 있었어요. 그 1센트짜리 상품의 이름이 뭐냐 하면 긍정적인 피드백 이북이에요. 긍정적인 피드백. 이북. 예. 그러니까 이북은 뭐냐 하면 간단하게 뭐라도 보내야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간단한 PDF 파일이나 뭐 이런 거예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돈이 안 드는. 뭐 하나 주겠다 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뭐냐? 평판이에요. 그러니까 1센트를 입금해 줄 테니 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달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 이 상품이 거래되는 게 아니라 예.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레코드는 이베이 본사에 남겨야 되고 네. 그리고 자기가 진짜 얻고 싶은 거는 내가 반대로 돈을 줄 테니 내 별점을 5개로 찍어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이베이의 거래자들끼리의 은어 같은 거죠. 야. 긍정적인 피드백 이북 1센트. 이거는 저놈이 1센트 나한테 준다는 얘기구나. 네. 그 별점 5개 남기면 이거예요. 이거 우리 쇼핑몰에서도 네. 구매하신 후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2,000포인트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베이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평판이 네. 거래의 관행과 거래의 어떤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바로미터였는데 네.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는 이게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나중에 알게 됐고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 적이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소비자가 네. 뿌리는 거예요. 내가 별점을 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줄래? 뭐 이런 거래까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1센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베이 본사에 수수료까지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액은 더 높은 거거든요. 예. 그만큼 평점이라는 거가 평판이라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하느라고 작년에 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이런 거 챙기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쓴 건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공제를 다 해주니까 챙기는 건데 자영업자들은 그런 걸 따로 공제를 안 해줍니다. 직장인들은 해주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실 텐데 왜 그럴까요? 이건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여전히 숨기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을 번다고 신고하는 직장인은 진짜로 5천만 원을 버는 게 확실하지만 5천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신고한 자영업자는 실제로는 한 7천만 원 정도 버신 게 틀림없다 하고 국세청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부를 쓰는 자영업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일부는 리스나 렌탈로 사업용 자동차 사서 그 비용은 별도로 공제받으면서 그 차를 또 가족들이 쓰기도 하죠. 또 가족들끼리 외식하고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직장인들은 못 받고 있는 사실상의 공제를 알아서 챙겨가니까 그런 면도 감안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용카드 때문에 그리고 회사 돈 혹은 자영업자들 개인 돈 함부로 안 쓰는 부분이 생겨서 좀 억울한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또 양심껏 소득을 모두 신고하는 자영업자들은 그 말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영업자라고 해도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연말에 다 해주니까 이게 요건이 좀 까다롭긴 한데 혹시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는지 본인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는 게 또 세금 절약하는 요령이겠습니다. 네, 일요일입니다. 기업이나 그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평판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 오늘은 경제심리학 시간에 자세하게 배워보겠고요. 다음 달 9일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이 개막식이 열리는 올림픽 플라자에 지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울 거라는 걱정을 하는데 이게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참 복잡한 사연들이 많더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1월 28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행동경제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십니다. 오늘도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과 함께 행동경제학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평판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네, 맞습니다. 그거네요. 평판은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물건은 똑같은데 네. 그 사람에게 새로운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아무 거래 경력이 없는, 레코드가 없는. 그래가지고 똑같은 물건인데 이 사람 원래 이제 기존에 많이 알려진 이름을 가지고 엽서를 판매했을 때랑 네. 그리고 완전히 신생 아이디를 가지고 엽서를 판매했을 때 소비자들이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차이를 본 거예요. 그럼 아무도 평판도 남기지 않고 깨끗한 네. 갑자기 튀어나온 그렇죠. 그랬더니만 예. 사람들이 실제 평판 때문에 좋은 평판 때문에 더 지불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이 됐어요. 얼마가 됐느냐? 엽서 가격의 평균적으로 네. 8.1% 정도를 평판이 있는 쪽에 더 많이 지불하더라고요. 아예 그럼 가격을 안 써놓고 얼마에 사시겠습니까를 물었군요. 예, 이건 약간 경매식인 거거든요. 예. 그러더니 평판이 좋은 쪽에 확실히 더 지불 의사가 있더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물건인데. 이런 거예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다면 더 지불하겠다라는 거죠, 일종의. 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도 똑같은 된장찌개 파는 집도 저 아주머니 내 마음에 들면 저기 가서 1,000원 비싸도 저기서 사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평판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그 사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직을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개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할 때도 당연히 우리 흔히 말하는 레푸테이션 체크라는 거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거래를 수행할 땐 그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가격을 좀 더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평판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궁금해서 HP라는 하나의 회사에서 네. 이 평판 관련한 또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실험이었어요? 특히 HP 같은 경우는 제조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하청업체들, 부품 납품업체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수많은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이 업체들이 그동안 평판에 얼마만큼 휘둘리고 영향을 받았을지가 궁금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들 중에서 일부 업체에게 새로운 거래 발주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번 거래가 마지막 거래입니다. 얘기를 한 거야. 이제 더 이상 너랑 나랑 이번이 마지막 거래로 끝일 거야. 다시 볼 일 없다? 다시 볼 일이 없어. 자, 그랬을 때 너 그래? 이번에는 얼마에 납품할래? 이걸 얘기하고 네. 어떻게 납품하고 어떤 AS를 해줄래?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 대신 그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납품 안 받지는 않는다? 아니죠. 뭐 그 조건이 안 좋으면 납품이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더 좋다고 해서 앞으로 추가 납품도 안 되고 진짜 정말 리얼하게 받을 것만 받고 줄 것만 주고 헤어지는 마지막 네. 거래군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얼마나 가격을 낮추는 건지 아니면 가격을 굉장히 그래도 또 나름대로 뭐 혹시 모르지 하면서 좀 후하게 쳐주는 건지 뭐 이런 걸 이제 보려는 거죠. 그게 근데 평소에 제시하던 가격 조건이랑 달랐나 보죠? 그게 이제 얼마나 다른지 보고 싶었던 네,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실험이 성립이 안 됐어요.
왜요?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 거래 자체가 일어나질 않은 겁니다. 에이? 그러니까 이 그동안 납품했던 업체들이 네. 머리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그동안 우리가 얼마씩에 다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 거래라고 가격을 올려버리기도 그렇고 아하. 그렇다고 그동안 우리가 나중을 보면서 나름대로 박리담의 형태로